혹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카카오? 택진형의 NC? 얼마 전에 오늘의 주제인 이 회사,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리는 창업자의 아들이 가수로 데뷔해서 화제가 됐어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했고 노래 만드는 데도 참여했던, 그러면 풍수지리의 명당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 믿어요? 왜 옛날에 삼성, LG, GS, 효성의 창업자들이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의 창업자도 전설의 IT 기업 창업자들과 묘하게 얽혀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았다거나 같은 회사에 다녔다거나 심지어 같은 학교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다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IT 업계에서, 특히 포털 업계에서 토종 기업이 구글한테 안 뒤집힌 나라가 없거든요. 뭐 폐쇄적인 국가 일부 제외하고는. 근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죠. 이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이, 근데 요새 어린 친구들은 그거 안 써요. 어른들이나 쓰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새 영역을 개척하고 이커머스에서의 활약까지. 근데 가장 놀라운 건 그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이 기업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불과 창립 2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인터넷 검색 시장, 지식 유통 시장, 이커머스 시장까지 최강자가 된 시총 6위 기업 네이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뭐예요? 그러면 PC 첫 화면은 어떤 페이지예요?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수많은 IT 기업들의 등장, 성공과 좌절이 있었죠. 먼저 무료 이메일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켰던 다음, 이메일 무료 당연한 거 아니야? 무료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도전의 줄임말 프리첼, 커뮤니티 돌풍을 일으켰던, 혹시 알아요? 그리고 세이클럽의 네오위즈, 그리고 미니홈피의 싸이월드, 저도 많이 썼는데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하두리, 더 어린 학생들은 버디버디. 그리고 모바일 시대 접어들면서는 유튜브,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점점 바뀌고 있죠.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 업체들이 있을 만큼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거의 20년 동안 네이버는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죠. 계속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요새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검색도 유튜브로 해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네이버가 쓰임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시시콜콜하게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뭐 장소 찾을 때, 특히 쇼핑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녹색 창을 막 검색해서 가격 비교하고 막 그러면 딱 보고 따로 회원가입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바로 배송되고. 자, 그러면 네이버는 처음부터 계속 잘 나가기만 했느냐? 위기는 없었느냐? 물론 아니죠. 자, 이번에도 오랜만에 오늘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혜진 창업자가 2003년에 얘기했던, 인터넷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찾는 건 열정적으로 몰입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의 인재들이랑 일하면 그 사람들이 길을 찾을 거란 얘기인데, 아무튼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모시고 오래같이 일하려면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고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좋아하고 백과사전 좋아하고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 전공했죠. 카카오 창업자, 넥슨 창업자랑 같은 86학번이라는 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고로 다음에 이재용 창업자도 같은 86학번인데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았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친해지고 아들들을 소개시켜줬대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원래 친구였던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랑 기숙사 같은 방을 썼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스카이캐슬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원을 마치고 1992년에 삼성 SDS에 들어갑니다. 왜 삼성이었을까요? 일단 창업에 관심이 없었고요. 삼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었다고 하죠. 옛날엔 그런 거 많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대기업에 장학금 주고 오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닥 열심히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는 아니라서 창업, 유학보다는 대기업을 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 공채 1기로 출발해서 사장 자리까지 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첫 직장이 삼성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혜진 창업자의 아버지가 삼성에서 계열사 대표까지 하신 분답게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네이버 초창기에 홈페이지에 글자 틀린 게 있으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틀린 글자 하나도 못 보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무슨 기업을 운영하겠느냐? 호통을 치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혜진 창업자도 엄청나게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사업에서 실패를 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글자 틀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아무튼 삼성에서는 PC통신 유니텔 개발 업무를 맡습니다. 근데 당시에 업무 시간의 25%, 하루에 약 2시간 정도는 반드시 자기 개발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업무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퇴근 후에 잔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25%는 자기 개발. 주로 관심이 많았던 기술 연구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계속 25% 업무 시간을 계속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아,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이거구나, 내 강점이 이거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바로 검색 기술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여기
여기서 싹을 틔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글로 된 검색 엔진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해보자. 회사에 이렇게 제안을 했대. 자, 한글 검색 엔진 개발 무료 서비스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따였습니다. 무슨 회사는 땅 파서 돈 버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혜진 창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 왜 내가 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이 낭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친구들은 창업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안 받아주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심정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 제목이 약장사 이론.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이상한 약을 팔아요. 막 이거 다 고칠 수 있고 차력을 막 건강해지고. 일단 약을 팔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안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마침 기획실에 있던 직원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 이거 말이 되네 하고 상부에 올려요. 그래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카카오편 생각나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면 반드시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당시에 삼성 직원이었던 이혜진 창업자도 그랬던 거죠. 참고로 그 보고서를 보고 인정하고 위에 올려준 직원이 나중에 곰플레이어를 만든 분입니다. 난리 났지 뭐. 자기들끼리 뭐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때마침 벤처 열풍이 불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삼성이 사내벤처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 직원이었던 이혜진이 삼성의 사내벤처 1호 소사장이 됩니다. 무료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항해하다와 사람을 합친 네이버가 탄생하죠. 네버 아니고 네이버.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나중에 이혜진 창업자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해요. 남들한테 밋밋해 보이고 사람들이 쉽게 지루하다고 하는 그 직장 생활의 초기 5년, 그 초반 5년의 시간이 자기한테는 결정적인 기회였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정적인 순간이 꼭 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막 앞서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뭐 좀 잘하고 싶고 그러면 극적인 변화를 막 모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는 막 교재도 바꿔보고 학원도 바꿔보고 독서실도 바꿔보고, 대학 간 이후에는 막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유학을 가야겠다, 회사에 가서는 막 다른 부서에 가야 되나? 다른 직장을 가야 되나? 사업을 할 땐 이 아이템이 아닌가? 근데 이혜진 창업자에게는 진정한 변화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초년병 때 치열하게 살고 몰두해서 자기의 강점, 검색이라는 분야를 화두를 찾았고요. 환경보다는 열정, 몰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삼성 사내벤처 2년을 거쳐서 1999년 6월 드디어 네이버가 독립 출범합니다. 이혜진 창업자와 독립을 함께한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시드머니 삼아서요. 아니 무슨 위인전이야? 위기도 없어? 근데 실제로 네이버 출발부터 훌륭했어요. 독립하고 5달 만에 100억 투자를 유치합니다. 당시에 워낙 벤처 붐이 대단했고요. IMF 직후라서 정부가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국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만 깔리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잖아요.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첫 투자 받은 지 몇 달 만에 벤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검색 기술 하나 믿고 뭐 다음이나 야후 따라가야 되는데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지. 호라, 검색만으로는 안 되나? 막 헷갈리는 거지. 이메일 서비스, 클럽 서비스, 커뮤니티 같은 거죠. 이런 걸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자기 강점을 포기하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경쟁자가 따라붙어요. 진짜 귀신같이 검색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아닌 문장 형태로 검색을 해주는 자연어 검색 솔루션을 가졌던 엠파스였어요. 이혜진 창업자가 충격적이었다고 했죠. 정말 위기였어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네이버가 다시 자신의 강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삼국지에서 유비가 삼고철혈을 해서 제갈공명을 모셔가잖아요. 축구로 비교하자면 팀 전력이 비슷한데 갑자기 손흥민, 메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검색 기술 분야에서 삼국지로 따지면 제갈공명, 축구로 따지면 메시, 손흥민 같은 분이 엠파스랑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분이 엠파스랑 손을 잡았으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막 망한 거지. 망했잖아요. 그런데 틈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엠파스의 검색 기술 제공했던 그 최고의 엔지니어한테 돈이 급해진 거예요. 동업자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엠파스에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요청했어요. 근데 거절당합니다. 잘 나갈 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이 네이버를 찾아요. 이혜진 창업자가 이분을 어떻게 대했을까? 아, 귀인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오늘의 문장이 나옵니다. 수익을 찾는 건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강점이었던 검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검색의 지존이 제 발로 찾아오셨구나. 극진히 대우합니다. 당시에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분한테 투자해요.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하죠. 이분이 바로 당시 검색 기술의 지존, 현 NHN의 회장 이준호 회장입니다. 페이코 같은 거 하는. 공교롭게도 이분을 영입한 이후에 네이버는 상승세를 타고 엠파스는 꺾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네이버는 여전히 포털 순위 한 4, 5위 정도 됐어요. 수익 모델도 없었고 돈이 똑 떨어졌네. 회사 송년회 할 비용이 없을 정도로요. 99년에는 1억 흑자를 냈는데 2000년에는 선두주자들을 막 따라잡아야 되니까 마케팅, 광고 비용 막 쏟아부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네. 80억 적자를 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네이버 그리고 이혜진 창업자가 또 한 번 열정으로 몰입해 있는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이건 얘기한 적 있죠.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자라가지고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 좋다는 삼성을 IMF 때 막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PC방 차린 다음에
다음에 게임 업체를 일으킨 한게임의 김범수 대표였죠.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해서 NHN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합쳐진 NHN은요 6개월 버틸 현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던 2001년에 한게임 유료화를 성공시키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강점, 검색에서도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죠. 검색 광고. 검색이란 게임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온 이들한테 검색과 게임으로 비상할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죠. 이후에 네이버는 승승장구했어요. 전 세계 닷컴 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내던 2001년, 심지어 국내 업계 최고였던 다음이 200억 적자를 냈던 그 해에 네이버는 20억 흑자를 냈고요. 그 이듬해 10월에는 상장을 하죠. 그리고 그 뒤로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요, 사업하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전에는 텔레비전 신문 광고 비쌌거든요. 큰 기업들, 적어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는 단가가 별로 안 비싸니까 자영업자들이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동네에서 사업하던, 장사하던 분들이 검색 광고를 내니까 막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거예요. 무대가 동네에서 전국으로 넓어진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걸 하면 잘 된다는 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검색 광고를 막 선점하려는 막 부작용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꽃배달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윗줄에 상단을 노출시키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경매를 받아.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경매에서 윗칸으로 올라가잖아요. 1등이랑 2등이랑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맨 윗줄에 올라가려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등, 2등, 3등 업체를 더 차려가지고 아예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색에서 버는 돈이 게임에서 버는 돈을 앞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네이버 뉴스, 지식인 서비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 한때 생존을 걱정했던 네이버는 2003년에 1000억 매출을 돌파했고요. 계속 잘 나가던 2006년에는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 서비스 회사를 무려 35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해가지고 너무 잘 나가나 보네, 돈 막 쓰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네오이즈 장병규 공동 창업자,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크래프톤도 같이 창업한 분, 현 크래프톤 의장이죠. 그리고 대학생 인턴 시절에 혼자서 세이클럽을 만들었다는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기획한 이람 현 TBT 대표, 그리고 신중호 현 라인 대표 등등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네이버가 잘 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게 검증된 인재들을 속속 영입하면서 2008년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게임 창업의 주역들이 회사를 떠났어요. 2007년에는 한게임 창업자였던 김범수 대표까지 회사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왜 돈을 벌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검색한테 밀리니까 게임 출신 사람들이 자리를 잃었다,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리고 김범수 대표가 떠난 그해 세상을 바꾼 디바이스 뭐죠? 아이폰이 출시됐죠. 그리고 떠났던 김범수 대표가 모바일 시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복귀했죠. 반면에 네이버는요, PC 기반 시장에서 너무 성공을 해서 그런지 모바일 전환에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모바일에서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2010년에 처음으로 분기 성장 마이너스 추세를 나타냅니다. 국내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실패했고요. 그 잘 나가던 네이버마저 바로 그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창업자의 말처럼 인터넷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이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시 한번 수익을 찾는 건 열정적으로 몰입해 있는 사람이다. 아까 거액을 들여서 인수한 인재가 모여있는 회사, 첫눈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활로를 뚫기 시작합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해진 창업자랑 함께 뚝심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게 2011년 6월 출시된 게 라인. 처음부터 아주 막 잘 되진 않았고요. 일본 시장에서 정말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일본에 있는 직원들이랑 막 밤새워서 술 마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잠 못 이룬 밤과 뚝심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라인이 일본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얘들 공도 좀 컸다고 하죠. 그리고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라인은 일본과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2016년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해진 창업자가 보유한 라인의 지분 가치는요 2,600억 원이 넘게 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랑 계속 일하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요, 네이버는 초창기에 이해진 창업자와 창업 멤버들이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지분율이 낮아지는 걸 감수했고요. 네이버 웹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웹툰을 진짜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웹툰 작가들을 막 관리하고 스스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웹툰 작가들이 막 힘들어요, 그럼 막 술 사주고, 막 애인이랑 헤어져가지고 막 지방으로 도망가면 막 잡으러 가가지고 해먹고 같이 소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독이고. 근데 이 웹툰 서비스 작가가 힘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관리를 잘하니까 웹툰 작가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네이버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만화 좋아하던 열심히 일하던 열정적인 직원을 단숨에 부장을 만들고 금방 사장을 만듭니다.
이해진 창업자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냉정한 사람이다, 뭐 은둔의 경영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만큼 냉정하게 성과에 집중하는 면도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라인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일본에 뼈를 묻을 것처럼 초창기부터 가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라인을 성공시킨 그 사람, 첫눈을 인수할 때 네이버로 넘어온 신중호 대표는 라인 지분을 이해진 창업자보다 더 많이 받게 됐어요. 진짜로 이런 만큼 성과 보상을 한 거죠.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 절대로 경영권 승계 같은 거 자기 자식한테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분 나눠주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뭐 지분을 주고 하면 진짜로 경영권 승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과 해외에서 모바일 전환에 성공한 네이버는요,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일수록 검색 네이버에서 안 한다, 유튜브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선수도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직장인도 그렇게 일을 해야죠 라고 말하는 워커홀릭 현 네이버 대표인 한성숙 대표 체제에서 스마트 스토어 등이 성과를 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죠. 소리 없는 이커머스의 최강자랄까? 근데 누구나 이렇게 다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문화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해진 창업자가 빨간 옷을 입고 직원들 앞에 선 적이 있어요. 사내 게시판에서 봤는데 삼성에서 일하다가 워라밸을 찾으려고 네이버에 왔다는 걸 봤다. 내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출근 시간을 뒤로 늦추고 좋은 의자 사주고 좋은 빌딩에 들어가고 근무 환경을 좋게 한 거는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조기 추구회냐 동호회냐? 그래서 진짜 열받아서 경고의 의미로 빨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통근버스가 있었는데 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통근버스 타려면 사람들이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할 거 아니에요.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막.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통근버스를 시범적으로 경고하는 차원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이버 분위기가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달라요. 좋은 의미에서도 달라요. 제가 만나본 네이버 직원들은 다른 그 동종업계의 어떤 회사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삼성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달라요. 또 네이버가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여론 조작을 사실상 방관한다는 비판도 받고요. 콘텐츠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죠. 어떤 사람들은 창업자의 지분이 너무 적으니까 각종 콜라보를 막 여러 기관이랑 맺으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받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네이버가 국내에서 정상의 자리를 약 20년 동안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더 큰 도전, 해외 진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창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해외 진출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해보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히고 있죠. 자, 이제 AI 시대 네이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몰입하는 인재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도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도전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네이버의 이 녹색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